안녕하세요. RBCTV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 함께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보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헨리 포드의 말인데요. 무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좋은 계절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에 가정에 행복과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짚어보기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권에 2020년을 전후로 재건축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강남권은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풍부한 데다 가격 회복이 빠른 지역인 만큼 그 충격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아일보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성수기로 접어드는 9, 10월에 전국에서 10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5만 채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정략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경제 소식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제곱미터당 282만 8천 원으로 전월 대비 0.18% 상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6%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넘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 잣대로 쓰이는 머니마켓 펀드 MMF 순자산액이 지난달 13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아파트 대출 규제는 투자자의 시선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돌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오피스텔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세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 과잉 우려와 함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투자 매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의 3배를 넘는 것이 오피스텔의 관심이 식지 않는 이유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옆에 와 계신데요.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이미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사이에서는 저명한 인사시고요. 굉장한 사업의 포지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섭외하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신데요. 멋진 조영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자산플러스 대표이사 조영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섭외하기 어려운데요. 좀 가장됐나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그러셨나요? 네, 공인중개사 방송국이 네. 있다고 하는데 뭔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네, 달려왔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재능 기부라는 단어가 참 가슴이 와닿는데요. 그래요. 저희 방송국이 오늘이 6회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지금 막 시작하는 방송국이니만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야 저희 방송국이 좀 더 성숙해지고 네, 멋진 함께하는 방송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을 해주실 건데요. 1부, 2부로 이렇게 네. 해서 해주시면 됐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머니 해피머니 만들기라는 네. 검색을 해봤는데 행복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서포트 또는 지원, 네. 영향력 공급 네.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굉장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서 만나게 돼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의뢰인이 보는 공인중개사란 네. 어떤 공인중개사의 위치가 일단은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시장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은 과연 부동산 중개업을 왜 찾아오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고객화를 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과 의뢰한 고객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 부동산 중개업이 과연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이 뭐가 다르냐라는 그 차이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에 좀 한계나 제한을 느꼈다고 보신다면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5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고객들이 찾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고객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뵙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어떠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개업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레드오션이죠. 굉장히 업소들이 많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중개업소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요새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으니까 먹고 사시는데 큰 애로사항은 많이들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부동산 중개업이 얼마나 돈이 잘 되면 아파트 1층에 죄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이냐,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숫자가 미용실보다 더 많은 그런 추세에 접어들어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약 93,020개 정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첫 번째 중개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거에 대해 나는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해야 할 텐데 한편 우리들의 고객들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이 되셔야 자랑스러운 떳떳한 직업이 돼야 결국은 중개업 하는 것들도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오해 중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직이냐 아니면 서비스직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업이 과연 전문직일까요? 아니면 서비스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저 역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사나 약사는 전문직일까요? 요즘 현재 레드오션이다 라고 분류되고 있는 모든 산업군들은 사실상은 전문직이다 라고 분류되기보다는 서비스직이다 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시험 봤던 사람이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약 34만 명 정도가 돼요. 이거를 굉장히 좀 비하하게 표현을 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은 게 운전면허증이고요. 그 다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과연 전문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전문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인중개사 중에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입으로 나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야 라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과연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은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전문가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같이 갖추셔야 할 것 같고요. 이는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것과는 별개로 따로 진행되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은 서비스직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서비스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의사들도 그래요. 네, 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하나 내밀면 약사들이 요즘 뭐 드링크제 같은 거 이렇게 따주잖아요. 왜 따줄까요? 정말 전문가라면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좋은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처방전을 가져가면 의뢰이 어떤 음료를 이렇게 내미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약사들 자체도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서비스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밖에 나가서 보시면 의사들도 전부 다 개원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개원을 했다가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면 커다란 빚더미에 올라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도 본인이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대표적으로 의사들의 서비스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신다면 의사들도 역시 전문가로서 라기보다는 서비스 직업으로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서비스직화 되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전문 직종이라고 불려왔던 수많은 직업들 전부 다 이제는 전문직이 아니라 서비스 직업으로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어떻게 좀 강력한 서비스 무기를 개발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중개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세 번째 부분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일이다.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일이다. 부동산의 거래를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속 중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이 전속 중개 제도 안에서 중개업 하시는 거 아니죠. 부동산 매물을 나 혼자만 갖고 있다면 내가 그 매물을 열심히 소개하기 위해서 팔면 돼요. 그런데 매물은 사실은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이란 매물을 파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옆에 있는 부동산하고 차별화 또는 옆에 있는 부동산과의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승기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매물로만 승부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한계죠. 전속중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속중개제도를 하면 어떻겠냐.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토대 안에서는 전속중개제도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지금도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양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전속중개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다른 경쟁력, 차별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중개업은 물건을 파는 업이 아니에요. 신뢰를 거래하는 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드려요. 부동산 중개업이 결국은 인신매매업이 아니냐. 네,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업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었을 때 결국은 그 고객을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 되게끔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고객들 요새 점점 영악해져서 사실은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여기는 수수료 얼마 받는다는데 사장님은 얼마 받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건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역시 해답을 볼 수 없다는 점 여기서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오해 네 번째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은 기다리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운영에 대해서 좀 봐드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약 2,000분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개인적인 그 네오비의 회원들도 거의 1,00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분들한테 처음 만나 뵈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렵대요. 어려운 분들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손님 문의가 없대요. 또는 방문이 없대요. 그래서 중개업이 어렵대요.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유통업이에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업이죠. 그래서 유통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누구죠?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생산자일 거고요. 소비자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소비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줄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유통을 하는 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유통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부동산 중개업도 유통하고 비슷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맞대요. 부동산 중개업도 유통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왜 망하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재고 때문에 망하는데 니넨 재고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니 것도 안 파는데 왜 망하냐는 거죠. 그럼 왜 망할까요? 부동산 중개업 왜 가야 어려울까요?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유통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통이라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열심히 찾아다녀야죠. 그런데 기다리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온다. 방문이 없다. 어제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실 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은 사실상 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깔려가야 돼요. 사실 영업과 세일즈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고객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과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중개업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직업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직업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고객을 앉아서 기다린다고 고객들이 도와달라고 또는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객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매도자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매수자는 어디 있는지, 임차인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임대인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 5번째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해서 중개업을 성공할 것 같았으면 다 성공해요.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사실 운영을 하다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은 중개업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까요? 아마도 그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들에겐 무엇보다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면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또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더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겠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을 두고 도둑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자,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보다 어떠한 노력을 더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자신 있게 나는 이런 거를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차별화되게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분의 부동산 중개업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내일의 부동산 중개업이 밝지만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쭉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바라봐야 되는 모습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우리의 부동산 중개업은 사실 많은 정부의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정서나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사실 전문직이다라기보다는 서비스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직의 가장 핵심 최대의 이슈와 관건은요, 고객 만족이죠. 요즘은 고객 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찾아온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을 성공하기 위한 첫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에 강의를 가거나 또는 중개사분들을 만나뵐 일이 있으면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줄 게 없으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설명해주는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설명해주는 물건에 대한 안내와 설명, 임장활동, 이거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했다고 어느 누구의 고객들도 만족하거나 감동받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를 믿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감동을 안겨서 보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중개업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또 찾아오게 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5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신설된 코너가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든 일반 고객분들이든 그 나도 한마디 코너에 오셔서 직접 사연을 낭독을 해주셔도 좋고요. 현장에서 직접 그 에피소드나 또 어떤 나누고 싶은 그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그 영상을 셀프 영상을 촬영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할 때 같이 나누실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출연자로 우리 방송국의 그 멤버이시기도 하고 허진영 중개사님을 모시고 과거에 겪었던 그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차가 많이 막혔나요? 예, 좀 밀렸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그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부족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으로 하셔도 좋고요. 네, 읽으셔도 엄청난 좋습니다. 사건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중개업을 한 지 지금 23년 차인데 처음에 94년에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는 그 젊은 부부가 저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시켜서 살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여름 휴가 때 잠시 이제 어머님을 뵈러 창원에 며칠 다녀온 사이에 집에서 약간 병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당시 한 2살 정도 어려서 30살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그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 3S 그룹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중에서도 인재여서 그 회사에서 미국으로 연수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워낙에 남편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당시만 해도 같이 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보고 싶어서 못 보낸다고 했는데 그만 이승을 떠나면서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간 상을 여쭤봤더니 당일이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저녁에 생일 파티도 아주 하겠다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과외 활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밤에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는 그렇게 예뻤답니다. 그래서 쓰다듬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부검을 해야 되지 않냐, 나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어머님이 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드님 손을 좀 잡아보라고 했더니 그 설거머니 빼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그 여선생님은 과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여선생님은 그분을 쓰다듬고 만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을 하니까 부검을 안 해도 되겠다. 특별한 병고가 생긴 게 아니다. 하고 장례를 치르고 저한테 내려와서 대성통곡을 할 때 제가 그분이 너무 젊은 나이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아무래도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친정 근처로 가야 되겠다고 집을 매매시키겠다고 내놓았는데 제가 그분을 그 전에 몰랐으면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산가부가 됐다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실은 그 매매 중개를 시켜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의금을 준다고 생각할 때니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거래를 시켜주고 하니까 마음이 제가 굉장히 편안했고요. 또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분하고는 이사를 가고 나도 한동안 가서 통화가 되고 서로 교류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만큼은 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하다가 한 12, 13년 동안 계속해서 교류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거니까 아들이 다행히 고3이다. 전교 회장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반듯하게 잘 키우고 본인도 이제 혼자 아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011 전화번호나 뭐 017이나 이런 전화번호들이 010으로 바뀌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고요.
사실 한번 만나서 그동안에 그분이 살았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같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사람이 사는데 옆에서 자꾸 좀 찝찝댄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요.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 연락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부동산 하면서 물론 뭐 단순히 집 거래하고 땅 거래하고 또 방 거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놓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좋은 점을 팔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정년도 없으니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또 어떨 땐 도움도 주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계신 여러 중개사님들도 많은 일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 그리고 대박나는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슴 촉촉해지고, 네, 보람도 있고, 네. 또 의뢰인들이 이런 그 공인중개사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정을 느끼면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방금 일부 특강을 하신 우리 조영준 대표님 말씀에 전속 중개가 참 정착하기 힘든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속 중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중개업 시장을 만들고 계시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제가 그 부동산을 해보니까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먼저 동네에 살면서 한 10몇 년을 있었는데 거의 중개도 하지만 그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자녀들 문제든지 또 어르신들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또 찾아오기도 하고 어르신들 또 집을 조금 줄이실 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늘 식구처럼 그냥 가족처럼 지내니까 거의 전속 중개가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전속 중개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거의 70% 이상을 제가 전속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손님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손님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면서 그분들이 자연히 의뢰하고 또 돈을 주고 안타깝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을 때도 기쁘게 주고 또 저도 감사히 받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중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인신매매라는 네, 단어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실천하고 계신 우리 허진영 주계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네. 공인중개사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네. 또 주옥 같은 말씀 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럼 과연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삼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좀 개괄적인 얘기로만 접근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바로 1등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도장을 찍은 자와 하나는 도장을 찍지 못한 자. 자, 여러분은 도장을 찍어야겠죠. 1등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등이 된다라는 것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냐?
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사실 머릿속에 뚜껑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33평을 매도를 하고 53평을 매수하려고 하는 고객이 전화가 왔습니다. 딱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땡땡땡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500만 받겠다는데, 참고로 그 금액이 거의 한 15억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팔고 사고라고 하면 정상적인 법정 복비만 해도 1,500만 원대가 넘어요. 그런데 땡땡땡 부동산에서 500만 원만 받고 진행해 준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사장님은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더 당황스러운 거는 그 부동산에서 저희가 이 물건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쓰기 위해 중개보수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면서 500만 받고 써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중개업계에 만연하는 한 사실 1등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에서 지역 내 1등 부동산 중개업소가 돼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1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서 열심히 잘해가지고는 1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력자와 동반자 그리고 멘토라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 그 사람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내가 지역 내 1등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잘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1등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배척당하고 또는 왕따가 되거나 또는 혼자만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 지역 내 1등이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조력자와 동반자와 멘토의 공인중개사들을 같이 품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역 내에서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고 수익을 많이 벌어봤던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공동중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도 나한테 많고 손님도 나한테 많으니까 내가 계약하고 말지, 또 이거를 무지 공동중개까지 해가면서 수수료를 나눠 먹을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 때 결국은 즐거움과 행복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혼자서 그렇게 독식하는 것 자체가 돈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혼자 고립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내 마음부터 1등이 되기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존 전략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생존 전략은 핵심 인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핵심 인재가 되는 건 뭘까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핵심 인재가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위협들을 느끼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이 대기업도 들어오고 뭐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또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을 좀, 이 업이 얼마나 만큼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사실은 같이 해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어차피 2017년이 되면 종합부동산회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FTA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중개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자격증 교차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세요. 이거를 애써 외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놓고 어느새 이렇게 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면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실제 그러한 부동산들이 대규모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많은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마디에 믿고 따라줄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있는 서비스 지역 내에 많은 고객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핵심 인재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을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더불어 그러한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핵심 인재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 또 역시 어떠한 노력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핵심 인재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한편으로 더 핵심 인재가 되는 데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동산 중개업을 아직도 물건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거든요. 결국 부동산 중개업은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나요? 혹시 잔금 치고 나면 중개보수를 받고 나면 그 계약이 그 고객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혹시 체크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적으로 혹시 전세를 맞춰줬는데 2년 뒤에 전화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소식도 없이 집을 빼고 나갈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핵심 인재가 되기에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을 믿고 찾아온 고객들이죠. 수많은 부동산 중에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위해서 가장 잘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그 믿음에 충실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인재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얘기하면 늘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그러한 시장은 우리가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였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업 시장의 해답은 부동산 중개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해답은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해법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없죠. 그걸 늘해서 언제나 밖에서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금융위기 사건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태평양을 가로질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대출입니다. 금융이에요. 절대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왈가왈부하지 않죠.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게 뭐죠? 바로 금융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의 답은 부동산에 없다는 뜻이죠. 자, 부동산 중개업의 해답은 과연 해법은 부동산 중개업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부동산 중개업 성공을 위한 노하우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으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달 동안 이렇게 집까지 얻어서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개업 오픈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달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 몇천씩 이렇게 수익을 얻으시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를 체험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될 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고객들이 전세를 얻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죠. 매매를 하면 담보대출을 받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고객들에게 매물을 소개하고 안내할 때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그거는 고객들이 스스로 알아보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 찾아오는 고객들의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사실 대출 제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과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고객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땐 의뢰이 대출이라는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출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중개업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출 상담사에게만 의뢰하시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직접 알아보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류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어떠한 고객도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되는지, 이자는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추측하고 예측해서 고객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준비,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이외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죠. 또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저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짜리 전세를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미 1억짜리 전세를 많이 보고 온 고객에게 내가 1억짜리 전세 매물을 소개시켜주면 계약에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건 1억 2천짜리 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좋겠죠? 문제는 1억짜리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1억 2천짜리를 봤어요. 마음에 들죠? 2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라는 해답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개업에서도 훨씬 빠른 길입니다. 2천에 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고객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혹시 이자율이 3.4% 정도 한다라고 안내해 주시나요? 그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계약으로까지 쉽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고 계세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한 달에 이자가 2만 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 2만 원에는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3.4%요? 엄청난 돈이 들 수도 있겠죠. 고객들에게 감 오지 않는 그런 설명은 어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한계를,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중개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금융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요,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에게 전혀 새롭고 신선한 충격적인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신의 영역인 것이지 결코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내비게이터, 전화기, 그리고 mp3 플레이어, 이 세 개의 기계를 하나에 담았습니다. 바로 아이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청중들은 열광을 했고요.
그 스마트폰의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전부 다 확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터넷 내비게이터도 새로울 곳은 없었고요. 전화기도 새로울 곳은 없었고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조차도 새로울 곳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그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융화되었을 때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혁신 바로 거기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말고 그 밖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중개업 현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을 터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의뢰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 그러면서 존중을 받자. 권리를 취득하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스튜디오가 진지한 그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 코너가 생겼습니다. 나도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인중개사들의 그 중개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실화나 그 공감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 영상들을 편집을 하셔서 촬영하셔서 시간은 5분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또 그 촬영하는 게 녹록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나 훈훈한 그 감동 스토리도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하셔서 저희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 산소 318 네이버.com sanso 318 네이버.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채택을 해서 방송하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9월 1일이 될 거고요. 다음 주 방송 출연자는 우리 역시 공인중개사로 계시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신 또 귀한 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할 거고요. 다음 방송 9월 1일 5시 30분입니다. 출연 예정자는 정호연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